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시가와 처가 식구들까지 가족의 수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접촉하는 사람의 머릿수가 많은 만큼 관계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끙끙 앓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마음고생을 하며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인간관계, 멀게만 느껴지는 행복과 성공 등 삶의 기준이 되는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TVN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을 통해 힘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전 국민의 마음 멘토로 우뚝 선 김경일 교수의 신간 마음의 지혜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교수님은 옆자리에 앉아 얘기하듯 편안하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며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MBTI 성격검사 유형의 앞자리는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구분합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향형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못 고칩니다. 과연 교수님은 이 책에서 성격에 따른 인간관계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책 속으로 들어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지혜.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수줍음 많은 성격이 걸림돌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내성적일까? 나는 왜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려울까? 나는 왜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MBTI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은 내향성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 성격검사 유형에 아예 해당하는 분들이지요. MBTI는 에너지의 사용, 정보의 인식, 의사결정 방법,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상반된 2가지 유형을 나누고 각각을 조합해 16가지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정리한 성격검사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방송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MBTI를 언급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MBTI 4글자 정도는 알고 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결과에 맨 앞자리에는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외향성을 엑스트로브의 약자인 E, 내향성을 인트로버의 약자인 I로 부릅니다. 기업체에서 외향적인 성격을 선호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MBTI 검사 결과가 E로 나올까요? 라고 묻는 취업준비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테스트용으로 나온 검사지를 쓱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외향성이 나올지 뻔하잖아요. 그걸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향적인 분들의 고민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상사나 동료에게 허물없이 농담을 건네는 것도 힘들고, 학생들의 경우엔 새 학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외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맨밥만 입에 꾸역꾸역 넣고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꽤 많은 분들이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타인에게 다가가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수줍음 많은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호소하더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못 고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성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성격은 다른 말로 속성 혹은 기질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타고나는 것이지요. 만만하게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 MBTI는 ISTJ입니다. 앞자리가 I니 내향적이라는 뜻인데, 제가 제 MBTI를 밝히면 10중 8구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I면 지구상에 E는 한 명도 없을 거다 라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MBTI뿐 아니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성격 검사를 해봐도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향적인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는 근사한 커리어를 쌓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로망이었지요. 게다가 그때는 광고의 전성기였으니 많은 심리학과 학생들이 광고회사의 임원을 선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입학 첫 학기부터 난 교수 될래라고 다짐했던 저는 특이한 아이로 보였을 수밖에요. 진로 선택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방을 주는 직업은 교수밖에 없었거든요. 내향적인 제 눈에는 자기만의 방을 가진 교수님이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내향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길고 확실한 나만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전 동굴에서 잘 쉬고 나왔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활기차게 말을 할 수 있고 장난도 잘 칩니다. 마치 장난을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지요. 많은 내향인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더라고요. 아무리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도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곤 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낯을 가린다는 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자원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는 타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단지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외부에 쓸 사회적 자원이 적을 뿐입니다. 대신 내면에 충분하게 집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갖는 동안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계를 통찰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집중력을 얻으면 다시 세상에 나와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내향적인 성격이 많을 거예요. 기업의 입사 시험을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의 집중력을 이용하여 그처럼 높은 장애물을 잘 넘어서는 것 또한 내향적인 사람들의 장점이니까요. 부족한 사회적 자원을 잘 배분하여 사용하는 법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개그맨들 중에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꽤 많답니다. 말을 잘하고 장난을 잘 치니
가까운 동료들도 외향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씨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스스로 분명한 내향성임을 언급한 적도 있고요. 예전 방송 자료를 보면 그분들도 사회적 기술이 갖춰지지 못해 좌충우돌하는 게 느껴집니다.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생각과는 달리 거칠게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치기 어린 모습은 다듬어지고 점차 능숙한 진행자로 변모하더군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집중력을 발휘해 에너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니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눈에 띕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적 기술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의 장점을 살린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심리학에서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며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라고 당당하게 쓰인 간판도 종종 보였으니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억지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내 성격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단점만 보이며 사는 모습을 미성숙하다고 비난합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기질적으로 특수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나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와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목요일쯤 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에 사회적 에너지를 얼마나 썼지? 좀 지친 건 아닐까? 지쳤다는 것은 육체적 피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수없이 주고받은 날에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차오르거든요. 힘들어질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애써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공간을 찾기 어려울 땐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둔 채 가까운 카페라도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피신하여 1시간 정도 제대로 멍 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향적인 자는 이렇게 문득문득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장점인 집중력을 살리고 사회적 배려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지난달에 모임을 몇 번 가졌는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사회적 자원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내 상태가 적절한지 말입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회적 에너지가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외로워지지요. 저 같은 경우엔 지난달에 5번 정도의 모임을 가졌더니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번 달엔 4번 정도로 줄여볼까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반면 사회적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남아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나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과 접촉을 애써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 마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선배님이자 수많은 명언을 만들어내신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명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향적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저는 왜 늘 이상한 인간들만 꼬이는 걸까요? 별별 후진 사람들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남는 사회적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소비하는 건 아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눈을 마주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은 외향적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한편 외향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외향적 성격을 가진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만나던 관계가 느슨해지자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나 강연을 찾아가 열심히 참석했지요. 분명히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점차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얼마 못 가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떠올리면 기대가 되는 동시에 힘들지요.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에 집중하려면 분명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보고 싶은데 피곤하다. 기대되는데 가기 싫다. 이렇게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사적으로 평형 상태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요. 너무 귀여워서 꼬집어주고 싶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표현인데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언어 형태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어휘가 붙는 것이지요. 심리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나름의 고충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해도 사회적 에너지가 무한대로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이 쓰면 바닥이 나고 심리적으로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한 번쯤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나도 힘이 드네 라는 것도 느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크게 지친 나머지 일순간 사람을 끊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다소 이분법적인 생각이지요. 사회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 때에 나는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 작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민이 쌓이고 쌓이면 큰 스키마가 됩니다. 스키마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 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딱 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스키마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트라이 앤 에러, 즉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지쳐서 주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도 되니까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 다시 MBTI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대부분의 성격 검사에서 내향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제 평소 언행을 책이나 방송으로 접하신 독자분들은 갸우뚱하실 겁니다. 심지어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우리가 성격 검사지를 잘못 만들었어. 김 교수가 아이가 나오다니 하며 농담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요즘 사회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외향적으로 보여 라는 말은 적극적이다, 능숙하다, 인간관계가 원활하다라는 칭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성, 능숙함, 원활함은 성인인 제가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기술이고요. MBTI를 성격검사가 아니라 이렇게 정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3에서 4년간 내가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살아왔는지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MBTI 검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나를 표현하는 글자가 바뀌기도 하지요. 저 또한 분명히 얼마 전엔 아이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해보니 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MBTI 검사 결과는 원래 이렇게 종종 바뀝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금융기관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대부분이 I가 나옵니다.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지요.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막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 속에 갓 들어간 청년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남의 말에 경청을 잘한다 라는 문항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줄 테니 I가 나올 수밖에요. 반면에 임원진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주로 E가 나옵니다. 그럴 것이 해가 넘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회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내 말씀을 이어가는 임원은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써온 카드가 내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었으니 나는 주도적으로 말한다 라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기업 임원들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표현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MBTI의 창시자는 마이어스와 브릭스입니다. 둘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였어요. 브릭스는 홈스쿨링으로 딸을 교육시켰는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마이어스에게 인간 유형의 다양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MBTI 지표라고 합니다. MBTI는 시작부터 인간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낙인 찍고 그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 회사는 ENTP 유형만 받겠습니다 라거나 저는 INFP랑은 정말 안 맞아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MBTI를 오남용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약이 되지만 먹으면 독이 됩니다. MBTI도 분명 우리에게 쓸모있는 시스템이지만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겠지요. MBTI에 나오는 4개의 알파벳으로 누군가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고 성의 없는 생각이죠. 나는 INFP인데 당신은 ESTJ네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같은 일을 하다니 신기하군요.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다는 거. 그것을 즐기기 위한 첫 발로 MBTI만큼 제격인 게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도구로 MBTI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동안의 난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주변인들도 좋게 평가했다면 나를 표현하는 4개의 알파벳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한 셈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들었다면 카드를 잘못 골라 썼다는 뜻이지요. 그땐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질 테니까요. 매일의 작은 고민이 큰 직관을 만듭니다. 내 안에 다양한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다른 고민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외향성의 카드를 쓰고 언제 내향성의 카드를 써야 하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정직과 겸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때론 감추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놓지요. 정직과 겸손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둘은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게 좋을까요? 겸손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제 막일을 시작한 풋내기 신입사원에게 부장님이 칭찬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윤 씨, 이번에 프로젝트 보고서 좋던데 정리 잘했어.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수많은 동료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어떠세요? 20대 청년이 지나치게 겸손하면 솔직히 좀 징그럽지 않나요? 50대 상무님이라면 얘기가 다를 겁니다. 회장님이 회의 시간에 부하 직원들 앞에서 칭찬을 했다고 합시다. 박상무, 이번 계약 정말 수고 많았네. 다 자네의 덕분이야. 헤헤, 제가 좀 해요. 나의 지긋한 상무님이 지나치게 정직하다면 그것도 참 꼴불견이네요. 정직과 겸손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미덕인데 어느 때 얼마만큼 정직하고 또 겸손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정해놓은 정직과 겸손의 기준은 10년 후에는 결코 유효하지 않을 테니까요.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잃지 않은 채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정의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민에 휩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훈육해야 할지, 몇 시에 재워야 할지, 첫째와 둘째가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요. 그래도 첫째 편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원칙을 세워버리면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매번 고민해야 하면 당연히 힘이 들겠지요. 하지만 고민이 쌓이면 직관이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정한 카드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한 가지 카드로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지요. 나이 먹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만의 원칙으로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고민을 하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스스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다 소심하니까요. 난중일기 읽어보셨나요? 어찌나 고민이 많은지 난중일기가 아니라 걱정일기일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쌓여 거대한 직관체계가 되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순신 장군은 말 그대로 걱정이 많으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격언 중에 Fear is reaction, courage is decisi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라는 뜻이지요. 사람은 불안한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간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용기는 결정입니다. 좋은 결정은 숱한 고민을 통해 살이 붙은 직관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법.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감정적 학대입니다. 최근 들어 연인이나 친구 혹은 가족과 직장 상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고백하건대 저 역시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가스라이팅 비슷한 것을 해왔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눈치채지도 못했을 정도로 악의를 갖고 한 말은 아니었지요. 지금은 장사로 꽤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친구입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와는 꽤 막연한 사이로 퇴근 후에 자주 만나 술잔을 기울이곤 했지요. 그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할 생각이라고 하자 제가 줄기차게 에이, 넌 절대 장사하면 안 돼 라고 말한 모양입니다. 아마 친구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도 자주 듣다 보니 친구 입장에서는 너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친구는 그때 섭섭했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제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친구의 기억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친구가 장사를 하면서 소소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제 말이 떠올랐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심리학자의 말이었으니 더 크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친구는 아내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고비를 이겨내고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도태시키거나 지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 돼.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줘. 교묘하고 집요하게 상대를 조정하는 가스라이팅.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말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왜 남편은 끊임없이 부인의 외모를 폄하하는가 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기혼자라면 꽤 공감하시는 주제일 겁니다. 꽤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보통의 남편들도 부인의 외모를 폄하하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데이드 버드는 상대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심연의 두려움이 외모 폄하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는 자녀에게 무한한 애정을 갖게 되지요. 남편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무의식 중에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 불안의 마음이 당신은 밖에 나가봤자 더 이상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왜곡된 언어로 표출되는 것이죠. 이 연구를 접한 뒤 친구에게 했던 나의 말과 행동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 또한 친구가 떠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 100%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직장은 제가 근무하는 아주대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날 수 있었는데 장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전처럼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너는 장사하면 안 돼와 같은 왜곡된 말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하는 쪽에서 먼저 상대의 불안을 잠재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너랑은 예전처럼 자주 만날 거야 라고 안심시켜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먼저 다짐을 받아내는 거겠지요. 너 바쁘다고 내 연락 피하면 안 된다.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술 마시러 나와. 아니면 너 대신 다른 사람 남겨놓고 가든지. 좀 유치하고 오글거리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였다면 손가락도 걸었겠지요. 하지만 다 큰 어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한 탓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요즘도 가깝게 지내던 동료나 친구들이 급작스럽게 떠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약속을 청합니다. 원거리 근무를 하러 가는 동료에게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지인에게도 자주 연락할 테니 멀어지지 말자고 선뜻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별을 어려워할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말썽을 피울지 모르는 나 자신을 위해서지요. 홀로 남겨지거나 버림받고 싶지 않은 욕망은 어른이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나이 들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칫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숨겨야 한다고,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을수록 원숙한 인간이라고 말이지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관계를 해치는 온갖 바보 같은 말들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바보 같은 말들을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해리지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을 통해 영양가 없이 무작정 내뱉는 말들이 바로 개소리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럴 때 개소리야말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지요.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네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들 탓이라는 거 인정하지. 우리가 힘과 권력이 있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한 개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나의 욕구를 솔직하고도 품위 있게 드러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하는 실험 중에 거래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어주고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나 부동산 월세 계약 등을 시뮬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어떤 팀은 양측 모두 만족하는 소위 윈윈의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어떤 팀은 완전히 파국을 맞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상위 결과를 내는 팀과 최하위 결과를 내는 팀 모두가 고연령자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에서도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모두 나오기도 하지만 최선이나 최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역시 삶의 경험은 중요한가 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어르신들이 완벽한 거래를 성공시키고 또 거래를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포인트는 욕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밝힐 줄 아는 분들은 거래를 성공시켰고, 원하는 것은 많은데 자신의 욕구를 끝까지 꽁꽁 숨기는 분들은 결국 거래를 망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이익을 안겨주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욕구를 숨기면 상대도 잃고 나도 잃습니다. 적당히 나이를 먹은 우리가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욕구에 대해 소위 선빵을 날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사실 품위까지 챙기는 것은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주책맞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선에서 스스로 조금 내려놓고 우스워지는 것을 택하지요. 회의가 시작될 때면 씩 웃으며 연구원들에게 선언합니다. 알지? 이 회의의 주인공은 나야. 너희들 머릿속 생각을 빨아먹어서 총장님께 예쁨을 받고 말겠어. 다정한 우리 연구원들은 솔직한 지도교수의 선빵에도 기꺼이 크크대며 대꾸해 줍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총장님께 귀여움도 뿜뿜 받으셔야죠. 정말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